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품질을 보장하는 과정인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테스트란 무엇일까요?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류, 에러를 찾아내고 품질을 보장하는 과정입니다. 오류를 잘 잡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어플리케이션이 강제로 종료되어 버릴 수도 있고 잘못된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겠죠. 참고로 이렇게 오류나 에러로 인해 발생하는 잘못된 결과를 폴트라고 합니다. 폴트라고 하고 에러는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만든 잘못된 부분을 의미해요. 어쨌거나 이런 오류를 잡아낼 때 테스트 케이스는 이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 케이스란 소프트웨어의 특정 기능이나 동작을 검증하기 위해 미리 정해놓은 입력값이나 실행 조건이나 예상 결과를 명시한 집합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그인 기능을 내가 개발해서 테스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올바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는 로그인이 성공해야 되고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을 때는 로그인이 실패해야 됩니다. 이런 각각의 상황이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가 되는 거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는 테스트의 목표와 테스트의 방법을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이걸 통해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사람이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테스트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함을 검사할 수 있는 좋은 테스트 케이스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테스트 오라클입니다. 테스트 오라클은 테스트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에 정의된 참값을 입력해서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답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테스트 오라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모든 테스트에 대한 기대값을 보여주는 참 오라클, 일부 입력값에 대한 정답지만 제공하는 샘플링 오라클, 샘플링 오라클에 예상값을 더 추가한 휴리스틱 오라클,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행한 결과와 현재 수행한 결과가 동일한지를 비교하는 일관성 검사 오라클이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 케이스와 오라클을 잘 설계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여러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테스트 레벨이라고 부르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단계의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구분하는 개념이고, 테스트 레벨은 크게 4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그리고 인수 테스트입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각 단계마다 테스트의 범위와 목적이 좀 다릅니다.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단위 테스트, 유닛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단위 테스트는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작은 부분, 즉 개별 모듈이나 컴포넌트가 잘 구현되었는지를 점검하는 테스트입니다.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은 자동차의 각 부품을 따로따로 검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단위 테스트의 주요한 목적은 각 모듈이 정확하게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오류로 인한 원치 않는 결과 또는 탈출 물구가 없는 반복문의 사용으로 무한 루프와 같은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오류 또는 잘못된 계산 수식으로 인한 오류 등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단위 테스트는 화이트박스 테스트랑 블랙박스 테스트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뒷장에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단위 테스트는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와 블랙박스 테스트입니다. 먼저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와 동작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행하는 테스트입니다. 소스 코드의 모든 문장을 한 번 이상 수행함으로써 진행되고
모듈 안의 작동을 개발자가 직접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비유를 또 해보면은 자동차의 엔진의 내부 구조를 알고 각 부품을 세세하게 점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각 기능별로 적절한 프로그램 코드를 한 번씩 수행해 봄으로써 논리적인 경로를 점검하게 되고, 화이트박스와 연관된 검사로는 데이터 흐름 검사와 루프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블랙박스 테스트는 화이트박스 테스트랑은 다르게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입력값을 넣고 출력값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의 구조와 코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내부 구조는 잘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그냥 운전해 보면서 잘 달리는지, 잘 멈추는지 전반적인 성능을 확인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이 방식에는 주로 경계값 분석, 오류 예측, 동등 분할 기법, 원인 결과 그래프 등이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단위 테스트를 통해서 각 모듈의 정확성을 확인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블랙박스 테스트의 한 기법인 경계값 분석 기법으로 테스트할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시험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주로 경계값 분석 기법으로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의 점수에 따라서 성적을 매기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그리고 테스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성적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요. 90부터 100점 사이면은 수고, 80부터 89면은 우, 이런 식으로 쭈루룩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경계값 분석 기법으로 테스트를 한다고 할 때 주목해야 될 값들은 바로 각 등급의 경계가 되는 점수들입니다. 즉 89점, 79점, 60점, 59점 같은 점수들이 중요한 테스트 케이스들이 됩니다. 또한 가능한 최저점인 빵점과 최고점인 100점도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101점은 어떨까요? 101점은 유효하지 않은 입력값이지만 프로그램이 이런 경우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9점과 60점 이런 것들도 경계값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 봐야겠네요. 그럼 75점은 어떨까요? 75점은 그냥 경계가 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값 분석을 할 때 테스트 케이스로는 적절하지 않겠죠.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값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단위 테스트를 넘어서 통합 테스트라는 더 큰 범위의 테스트로 나가보겠습니다. 통합 테스트,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란 무엇일까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개발된 모듈들이 결합돼서 상호작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여기 아래 그림처럼 단위 테스트가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것이었다면, 통합 테스트는 이 모듈들을 조립해서 전체적으로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통합 테스트에는 상향식 테스트와 하향식 테스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상향식 테스트를 살펴볼까요? 상향식 테스트는 가장 하위 수준의 모듈에서 시작해서 점점 상위 모듈로 테스트를 진행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테스트 드라이버입니다. 테스트 드라이버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위 모듈을 대신해서 하위 모듈을 호출하고 테스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의 엔진을 테스트할 때 실제 차체를 대신해서 엔진만을 동작시키는 임시장치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테스트 드라이버는 필요에 따라서 매개 변수를 전달하고 모듈을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향식 통합 테스트는 최상위 모듈부터 시작해서 하위 모듈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조를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위 모듈이 나중에 테스트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제점들이 뒤늦게 발견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향식 테스트에서도 테스트 드라이버랑 비슷한 임시 모듈을 사용하는데, 아직 개발되지 않은 하위 모듈을 대신해서 임시로 사용되는 이런 모듈들을 스톱이라고 부릅니다. 스톱은 상위 모듈이 필요로 하는 기본 기능만 있고 테스트 드라이버보다 일반적으로 더 작성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상향식 테스트와 하향식 테스트를 통해서 모듈 간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테스트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마지막 두 단계인 시스템 테스트와 인수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테스트는 말 그대로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입니다. 이전 단계의 각 부분을 테스트했다면, 시스템 테스트는 모든 기능이 통합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완성된 자동차를 실제 도로에서 주행 테스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인수 테스트입니다. 인수 테스트는 개발된 시스템이 최종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인수 테스트는 주로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입니다. 먼저 알파 테스트는 개발사 내부에서 선별된 사용자들이 최종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그 통제된 개발자 환경에서 진행되는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에서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사내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알파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베타 테스트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일반 사용자들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보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테스트입니다. 많은 스마트폰 앱이나 게임들이 정식 출시 이전에 베타 버전을 공개하고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로 이 베타 테스트의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테스트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강도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주어서 극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앞두고 갑자기 많은 사용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것도 이런 강도 테스트의 한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레벨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우리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원칙들은 효과적인 테스트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결함 집중입니다. 결함 집중은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특정 묘돌이나 특정 부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파레토 법칙 또는 80-20 법칙으로 알려진 현상과 유사한데, 전체 결함의 80%가 20%의 특정 모듈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함 집중의 원리는 우리가 이러한 취약한 부분을 식별하고 집중적으로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살충제 패러독스입니다. 살충제 패러독스는 동일한 케이스만 반복해서 테스트하면은 새로운 결함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충제를 계속 사용하면은 해충들이 내성을 갖게 되는 것과 비슷하죠. 때문에 우리는 테스트 케이스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갱신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오류 부재의 궤변입니다. 어,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가 성공적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류가 없지만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소프트웨어는 실패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임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테스트는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위험도가 높은 부분의 테스트 자원을 집중해야 됩니다. 테스트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자동화 도구는 반복적인 테스트 작업을 자동화해서 시간과 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들입니다. 테스트 자동화 도구는 정적 분석 도구, 성능 테스트 도구,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 도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정적 분석 도구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적 분석 도구는 이름처럼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고도 소스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설계도를 검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도구는 코드에 있는 오류나 잠재적인 오류를 찾아낼 수 있고, 또 자료의 흐름이나 논리 흐름을 분석해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PMD, CPP 체크, 체크 스타일과 같은 도구들이 널리 사용되는 정적 분석 도구입니다. 다음으로 성능 테스트 도구입니다. 이 도구들은 소프트웨어가 특정 성능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로 가상의 사용자를 생성해서 시스템에 부하를 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테스트와 비슷한 결이죠. 마지막으로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나 구조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적절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도구입니다. 테스트 케이스들을 수동으로 작성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주는데요. 이 도구들은 주로 자료 흐름도, 랜덤 테스트, 기능 테스트, 입력 도메인 분석이라는 4가지 방식을 통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합니다. 이런 자동화 도구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테스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겠죠. 이제 내용을 좀 바꾸어서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 특히 알고리즘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알고리즘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일련의 절차들의 집합입니다.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 과정을 잘 단계별로 정의하고 특정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에 해당되는 알고리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알고리즘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 검색과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검색은 데이터 집합에서 특정 값을 찾아내는 알고리즘, 방법을 정의합니다. 정렬이 되지 않은 데이터나 정렬이 된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키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찾는 알고리즘이죠. 전화번호부에서 특정 이름을 찾는 것이 검색 알고리즘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렬 알고리즘은 흩어져 있는 데이터,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를 특정 키값을 이용해서 순서대로 열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성적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정렬의 한 예시입니다. 알고리즘 설계 기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요한 기법으로는 서치, 검색, 소트, 정렬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아래에 있는 알고리즘들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더 작은 하위 문제로 나누어서 각각을 해결한 후에 이들의 결과를 결합해서 전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디바이드 앤 컨커, 분할 정복 알고리즘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가장 최적이라고 판단되는 선택을 반복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최적희를 구하는 그리디, 탐욕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 문제를 해결해서 얻은 결과를 재사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동적 프로그래밍 방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능한 해를 탐색하면서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이전 단계로 돌아가 다른 경로를 재시도하는 방법으로 가지치기를 통해 불필요한 탐색을 줄여나가는 백트래킹 방식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고 또 하나하나 난이도가 있는 알고리즘이지만 프로그램 개발에 정말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런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가 정보 처리 기사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아서 주요 알고리즘에는 이 정도가 있다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정보 처리 기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검색과 정렬 알고리즘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개념인 시간 복잡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복잡도란 알고리즘이 실행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입력 크기와 연관지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빅O라는 표기법입니다. 이 빅오 표기법은 알고리즘이 최악인 경우엔 기준으로 성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O 뒤에 있는 괄호 안의 값이 복잡도를 나타내는데, 입력 데이터가 n만큼 들어올 때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이나 사용자는 저장 공간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예시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O1 같은 경우에는 상수 시간 복잡도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입력 크기가 n만큼 들어오든 얼마나 들어오든지 항상 일정한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합니다. 해시 함수라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O로그에는 로그 시간 복잡도를 나타내고 이진 탐색이 이거에 해당합니다. 입력 크기가 커질수록 실행 시간이 로그 n과 같은 로그 함수처럼 완만하게 증가하는 거죠. ON은 선형 시간 복잡도로 입력 크기와 실행 시간이 비례합니다. 순차 탐색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n로그에는 선형 로그형 시간 복잡도로 많은 효율적이고 빠른 정렬 알고리즘들이 이 복잡도를 가집니다. 합병 정렬, 힙 정렬, 휙 정렬 등이 있죠. 마지막으로 ON 제곱은 제곱형 시간 복잡도를 의미하는데, 입력 크기의 제곱에 비례해서 실행 시간이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삽입 정렬이나 선택 정렬, 버블 정렬과 같은 기본적인 정렬 알고리즘들이 이런 복잡도를 가집니다. 시간 복잡도를 잘 이해하면은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입력 크기가 작을 때는 간단한 알고리즘도 충분히 빠를 수 있지만, 큰 데이터를 다룰 때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의 선택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해싱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싱 함수는 입력 데이터를 고정된 크기의 고유값, 즉 해시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 복잡도가 O1이라는 점입니다. 즉 입력 데이터의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시간 안에 처리가 가능하죠. 해싱 함수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제곱법은 입력된 값, 즉 키값을 제곱한 후에 그 결과의 중간 부분을 해시 값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1, 2, 3, 4라면은 이거를 제곱한 1, 5, 2, 2, 7, 5, 6의 중간 부분인 227이라는 값을 고유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법은 키를 특정 숫자로 나눈 나머지를 해시 값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100이고 나누는 수가 13이라면은 100을 13으로 나눈 나머지인 9를 해시 값으로 사용합니다. 참고로 나머지를 연산할 때 쓰는 기호가 이렇게 퍼센트 기호를 사용합니다. 폴딩법은 키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을 더하거나 특정 연산을 통해서 해시값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123 456 7890 이런 전화번호가 있을 때 123 456 7890으로 나누고 이것들을 더한 값을 해시값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분석법은 키의 특정 자리 숫자들을 선택해서 해시값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번 뭐 2023, 05, 01 이런 학번이 있을 때 이거의 홀수 자리만 선택해서 해시 값으로 2200을 해시 값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싱 함수들은 데이터베이스 인덱싱이나 뭐 암호화, 데이터 무결성 검증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게 됩니다. 이제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검색 알고리즘, 순차 검색과 이진 검색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순차 검색 알고리즘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검색 방법으로 리스트의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비교해 가면서 원하는 값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부터 9까지 숫자가 있는데 8을 찾는다고 가정해 보면은 1부터 9까지의 리스트를 순차적으로 1, 2, 3, 4, 5, 6, 7, 8 마지막으로 8을 찾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차 검색을 하게 되면은 장점은 데이터가 굳이 이렇게 정렬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또 프로그래밍으로도 구현하기가 되게 간단합니다. 시간 복잡도는 ON으로 검색 대상의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이 저하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뭐 100만 번째, 1000만 번째 이렇게 엄청 큰 데이터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다면은 시간 복잡도가 그거에 비례해서 증가하겠죠. 때문에 막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진 검색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정렬된 상태에서 중간값을 기준으로 값을 비교해 나가면서 데이터를 절반씩 좁혀가면서 원하는 값을 찾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도 1에서 9까지의 리스트 중에 8을 찾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첫 값과 끝값의 중간값인 5를 기준으로 값을 비교하게 됩니다. 5를 기준으로 8은 5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회전을 종료하고 5부터 9까지의 리스트를 다시 탐색하게 됩니다. 5부터 9까지의 리스트 중에서 중간값은 7이 되기 때문에 7과 8을 또 비교하게 됩니다. 7과 8을 비교했을 때는 7보다 8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는 7 이후의 데이터만 보게 됩니다. 다시 7부터 9까지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8이 중간값인데 마침 8이 저희가 찾고자 하는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의 탐색만 거쳐서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탐색 효율이 좋고 탐색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 복잡도가 5 로그 n으로 데이터의 크기가 커져도 탐색 시간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검색할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은 있습니다. 실제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의 크기와 정렬 여부, 그리고 검색 빈도를 고려해서 적절한 검색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됩니다. 작은 크기의 데이터나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에서는 순차 검색이 효율적일 수 있고, 큰 크기의 정렬된 데이터에서는 이진 검색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렬 알고리즘 중 하나인 선택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택 정렬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인 정렬 방법입니다. 이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배열이나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요소를 찾아서 첫 번째 위치, 가장 앞으로 이동시키고 나머지 배열에서도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 5, 2, 4, 1이라는 배열을 정렬한다고 해봅시다. 먼저 순차적으로 이렇게 값을 찾는데 가장 작은 값을 찾게 되겠죠. 가장 작은 값인 1을 찾아서 여기 첫 번째 요소인 3이랑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배열이 이렇게 바뀔 텐데요. 이제 첫 번째 값은 찾았으므로 두 번째 요소부터 다시 끝까지 순차적으로 검색을 해서 가장 작은 2를 찾아서 또 두 번째 요소인 5랑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배열이 또 이렇게 바뀔 텐데 이제는 세 번째 요소를 부터 끝까지 검색을 해서
가장 작은 3을 찾아서 5랑 위치를 교환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미 정렬이 완료되었는데 네 번째 요소랑 다섯 번째 요소를 비교하면은 이미 정렬이 사실 되어 있으므로 교환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4, 5라는 정렬된 배열을 다시 얻게 됩니다. 이런 선택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5n제곱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n개의 요소에 대해서 n-1번, n-2번, n-3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의 비교까지 수행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합이 결국에 2분의 n 곱하기 n-1로 결국에는 5n제곱이 됩니다. 이런 선택 정렬의 장점은 구현이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정렬을 위해서 추가적인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데이터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정렬 알고리즘인 삽입 정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삽입 정렬은 배열 또는 리스트를 순차적으로 탐색하면서 각 요소를 알맞은 순서에 삽입해서 정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삽입 정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요소부터 시작해서 이전 요소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요소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앞 중에서 올바른 위치에 요소를 삽입하게 되고 이 과정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점점 데이터를 정렬하게 됩니다. 3, 5, 2, 4, 1의 예시가 있을 때 두 번째 요소를 앞전의 요소와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인 5는 첫 번째 요소인 3보다 크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2를 비교해 볼 텐데요. 2는 3과 5보다 크기 때문에 2를 다시 가장 첫 번째 자리로 당겨와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 3, 5까지는 정렬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요소인 4를 비교해야 되는데요. 4를 비교했을 때 2보다는 크고 3보다도 크고 4보다는 작기 때문에 3과 5 사이에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요소인 1을 비교하게 되는데 이제 앞에는 정렬이 다 되었고 2를 먼저 비교해 보니까 마침 1이 2보다 작습니다. 때문에 1을 첫 번째 요소에 넣음으로써 정렬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런 삽입 정렬의 시간 복잡도도 선택 정렬과 마찬가지로 5n제곱입니다. 이번에는 버블 정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블 정렬은 인접한 두 요소를 비교해서 잘못된 순서면은 교환해 가면서 가장 큰 요소를 거품처럼 밀어내는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의 이름이 버블인데 실제로 버블처럼 이렇게 옆으로 데이터를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버블 정렬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배열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탐색해 가면서 인접한 요소를 비교해서 큰 값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탐색 한 번이 끝날 때마다 가장 큰 값이 맨 오른쪽으로 정렬됩니다. 이렇게 모든 요소가 정렬된 데까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같은 예시로 35241이라는 배열을 정렬한다고 해봅시다. 먼저 3과 5를 비교하게 될 텐데요. 큰 값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건 맞습니다.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5와 2를 비교했을 때는 5가 2보다 크기 때문에 2가 5의 왼쪽에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주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5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5랑 4를 비교할 텐데요. 5가 역시 4보다 크기 때문에 또 위치를 바꿔줍니다. 때문에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5가 됩니다. 5랑 1을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이 5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5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래와 같은 모습이 완성됩니다. 아직 정렬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렬을 수행합니다. 3과 2를 비교해 봅시다. 3과 1을 비교했을 때는 2가 더 작죠. 2가 앞으로 옵니다. 3과 4를 비교했을 때는 맞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4와 1을 비교했을 때는
1이 4보다 작기 때문에 앞으로 가져옵니다.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4가 됩니다. 4와 5는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또 아래와 같은 모습이 완성되죠. 여기서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2와 3을 비교했을 때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3과 1을 비교했을 때는 순서를 바꿔줘야 되죠. 3과 4를 비교했을 때는 그대로 두고 4와 5를 비교했을 때는 그대로 둡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2번 정렬을 했는데 이미 3까지는 정렬이 되어서 큰 값들이 이렇게 뒤로 온 거를 볼 수 있죠. 또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2와 1을 비교해 봅니다. 1과 2의 순서가 바뀌죠. 뒤 거를 비교해 보니까 이미 정렬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희는 4번의 회전을 거쳐서 정렬을 완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버블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5n제곱입니다.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인 정렬 알고리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퀵 정렬입니다. 퀵 정렬은 큰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나누어 해결하는 방식인 분할 정복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퀵 정렬의 핵심은 피벗이라고 불리는 요소를 바탕으로 배열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피벗보다 작은 요소들은 왼쪽으로, 큰 요소들은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그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전체 배열을 정렬합니다. 시간 복잡도는 5nlogn입니다. 다음으로 힙 정렬입니다. 힙 정렬은 힙이라는 특수한 트리 기반의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주어진 배열로 먼저 힙을 구성하고 이 트리 구조라고 했는데 가장 큰 키값을 갖는 루트 노드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정렬합니다. 이 힙 정렬의 시간 복잡도도 마찬가지로 5nlogn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병 정렬입니다. 합병 정렬도 마찬가지로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리스트를 절반으로 나눈 뒤에 각각을 정렬한 후에 병합해 나가면서 전체를 정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마찬가지로 합병 정렬의 시간 복잡도도 nlogn입니다. 이런 고급 정렬 알고리즘은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각 알고리즘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의 복잡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맥케이브 회전 복잡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맥케이브 회전 복잡도는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 그래프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소프트웨어 복잡도의 측정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복잡도를 수치화해서 표현해서 프로그램의 테스트 난이도와 유지 보수성이 얼마나 될지를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 회전 복잡도, 즉 제어 흐름 그래프의 사이클로매틱 수는 이런 공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CC는 사이클로매틱 컴플렉시티, 복잡도를 의미하고요. E는 엣지, 간선의 수, N은 노드의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흐름의 제어 흐름 그래프를 보면은 노드의 수는 5개, A, B, C, D, E 이렇게 5개가 있고 간선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때문에 복잡도 CC는 2가 6이고 N이 5기 때문에 6 빼기 5 더하기 2는 3이 되게 됩니다. 이런 복잡도 값은 프로그램을 완전히 테스트하기 위해서 최소한 몇 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복잡도가 10을 넘게 되면은 해당 모듈은 복잡하다고 간주가 되고 좀 재설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맥케이브 회전 복잡도는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코드의 복잡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최적화와 클린 코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드 최적화란 프로그램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코드의 구조를 수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 보수가 쉬운 클린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클린 코드 작성의 주요한 원칙들은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순 명료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코드를 작성해야 됩니다. 복잡한 로직이라면은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각 부분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되죠. 두 번째는 가독성입니다. 변수명이나 함수명을 의미 있게 지어서 코드만 봐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듈 간의 의존성도 최소화시켜서 한 부분의 변경이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줄입니다. 또 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복성도 제거해주고 복잡한 세부 사항을 숨기고 핵심 개념만 드러내는 추상화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해결책을 피하고 가능한 한 단순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런 원칙을 따르면은 코드의 품질이 향상되고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와 확장이 쉬워지는 클린 코드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외계인 코드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외계인 코드는 아주 오래되거나 참고 문서 또는 개발자가 없어서 유지 보수 작업이 어려운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약간 외계인이 작성한 것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동작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클린 코드의 원칙을 따르고 지속적인 재설계를 통해 코드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었는데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터페이스 구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인터페이스 설계를 확인하는 방법과 인터페이스 기능을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저번에 API와 관련해서 얘기 드렸을 때처럼 단순히 사용자가 보는 화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인터페이스는 서로 다른 시스템이나 컴포넌트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터페이스란 무엇일까요? 인터페이스는 서로 다른 시스템을 연결하거나 통신하게 해주는 매개체입니다. 아래는 저번에 API를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예시인데요. 이렇게 메신저 앱에서 날씨 정보를 얻기 위해 서로 다른 메신저 앱과 날씨 앱이 데이터를 교환하는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이럴 때 쓰는 API가 바로 인터페이스의 예시죠. 또 다른 예시로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쇼핑몰 웹사이트와 결제 시스템 사이의 연결도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터페이스는 사용자들한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EA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AI는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의 약자로 기업 내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EAI의 구축 유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인트 투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각 애플리케이션 간에 직접 연결을 통해서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마치 전화선을 직접 연결하는 것처럼 각 시스템 간에 직접적인 연결을 만듭니다. 이 방식은 간단하지만 시스템이 많아지면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브 앤 스포크 방식입니다. 이거는 중앙에 허브를 두고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이 허브와 연결되도록 해서 데이터 전송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약간 바퀴의 중심과 바퀴살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죠. 이 방식은 그림처럼 중앙 집중식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지 버스 방식입니다. 이거는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버스라고 하는 미들웨어를 두고 데이터를 교환시키는 방식입니다. 저희 도시의 버스 시스템처럼 모든 메시지가
이 버스를 통해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계속 이 시스템 사이를 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은 허브 앤 스포크 방식과 메시지 버스의 장점만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각각의 방식은 장단점이 있고 기업의 규모나 시스템의 복잡도, 필요한 유연성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몇 가지 기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를 할 때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기술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REST는 웹 환경에서 HTTP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호작용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SNS 앱을 사용할 때나 네이버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갈 때 새로운 게시물을 불러오는 과정이 모두 REST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작스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비동기 통신 기술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XML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아작스를 통해서 웹페이지의 일부만을 갱신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 서비스에서 새로운 메일을 확인할 때 전체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지 않고도 새 메일 목록만 업데이트되는 것이 아작스의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포맷의 종류에는 JSON, XML, YAML 등이 있습니다. 먼저 JSON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식 중에 하나로 속성 값상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오브젝트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개방형 표준 포맷입니다. XML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자로 태그에 기반한 마크업 언어입니다. 태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구조화하기 때문에 사람과 기계가 모두 읽기 쉬운 형태입니다. YAML은 YAML Ain't Markup Language의 약자로 마찬가지로 사람이 읽기 쉬운 형태의 데이터 직렬화 표준입니다. 인터페이스 보안을 위한 기술도 있습니다. IPsec은 AH 헤더랑 ESP 헤더라는 걸 통해서 양방향 암호화를 지원하는 프로토콜입니다. SSL TLS는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보안을 제공합니다. SHTTP는 HTTP 메시지 레벨에서 개별 전송을 암호화해서 보안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을 위한 몇 가지 도구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 스태프가 있습니다. 서비스 호출이나 컴포넌트 재사용과 같이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로 여러 언어와 플랫폼에서 재사용 가능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이게 와티르처럼 읽히지만 워터라고 부릅니다. 워터가 있습니다. 루비 언어로 작성된 웹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위한 오픈소스 자동화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X유닛이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단위 테스트를 지원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에서는 이 유닛이 J유닛이 되고 파이썬에서는 파이유닛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핏니스가 있습니다. 웹 기반의 협업 테스트 도구로 개발자와 비개발자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NTAF는 피트니스와 스태프의 장점을 결합해서 개발된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셀레니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브라우저와 플랫폼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소스 브라우저 자동화 프레임워크입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웹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에 셀레니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발 환경에서는 프로젝트의 특성, 팀의 기술 스택, 테스트 요구사항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 인터페이스의 품질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SQL이라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쓰이는 언어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현대 IT 시스템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SNS, 온라인 쇼핑몰, 학교의 학사 관리 시스템까지 모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때문에 SQL을 잘 이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여기 SQL 응용이라는 일장 내용을 위주로 강의를 하지만 이 DDL과 같은 2장 내용의 일부도 1장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2장의 일부 내용들은 1장 내용 속에 섞여 있을 때 내용도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가져온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SQL, 즉 Structured Query Language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QL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 처리 언어입니다.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테이블을 한번 보시죠. 보니까 회사의 직원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입니다. 각 열들은 고유 코드,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나타내고 각 행은 그 해당 직원들의 개별 정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SQL의 강력한 점은 이런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을 빠르게 추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select distinct 전화번호 from 직원 정보 where 이름은 박민수라는 SQL 예시 문법은 박민수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의 고유한 전화번호를 조회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딱 이 데이터 하나가 추출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SQL을 이용하면은 복잡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되게 중요한 기술인 거죠. SQL의 장점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SQL은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조회하거나 필터링하거나 집계할 수 있어서 데이터 분석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은 수백만 건의 임직원 데이터에서 또는 수천만 건의 거래 데이터에서 특정 조건만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몇 초 안에 추출할 수 있는 정도예요. 두 번째로 SQL은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준화된 언어로 활용이 편리합니다. 즉 MySQL이나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같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비슷한 문법으로 SQL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SQL만 알고 있으면은 어느 시스템이든 SQL을 통해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게 돼요.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테이블을 보면은 이런 형태의 정보 조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발부의 전체 직원 수, 아니면은 직급이 팀장인 사람은 누구야? 아니면은 회사에서 가장 오래전에 입사한 사람은 누구야? 아니면은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하기까지 평균적인 기간이 얼마야?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SQL을 이용하면은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데이터 분석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즘 데이터 분석가를 채용할 때도 SQL 능력은 거의 필수적으로 보는 편이죠. SQL의 기능에 따른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QL은 크게 DDL, DCL, DML의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데이터 정의어입니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의하고 변경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필요 없는 테이블을 삭제하거나 할 때 사용이 되고, 테이블뿐만 아니라 인덱스나 뷰 같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객체에 대해서 생성, 수정, 삭제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DC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데이터 제어어입니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의 권한과 보안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에게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을 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 수정 권한을 취소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크게 보았을 때는 데이터 보안, 무결성 유지, 병행 제어, 회복이라는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DML,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데이터 조작어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기존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삽입, 수정, 삭제, 조회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